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6편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시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가 무엇인지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우량한 500개의 기업 중에서 3년 연속 매출 성장이 15% 이상인 기업 16개를 뽑아서 하나씩 리서치를 해보는 시리즈입니다. 아직 이전 편들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팔, 세일즈포스, 버텍스 파마스유티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으며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리도 우량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페이팔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카드 번호를 페이팔에 한 번만 등록하고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결제를 할 경우 페이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적으면 결제가 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계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커머스 세계에서도 결제를 받아주는 방향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핀테크 사업들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제 생태계는 항상 3파티 구조,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제를 하려는 소비자와 결제를 받으려는 상인이 있죠. 그리고 결제를 처리해주는 자가 이제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페이팔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고객은 상인과 소비자 두 부류라는 것이죠. 먼저 페이팔은 상인들이 페이팔을 사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양한 방법들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사실 온라인 결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팔이 선구자였기에 거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세계 역시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QR코드 결제 등 소비자가 상인에게 찾아와 어떠한 결제 방법을 들이밀어도 페이팔에만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또 페이팔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상인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알아봐야겠죠. 기본적으로 P2P 지불 솔루션, 페이팔, 벤모, 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끼리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는 간편이체 서비스 및 디지털 월렛 서비스,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니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 경험 역시 개별 맞춤화 해준다고 하죠. 상인들과 유사하게 소비자들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2021년도부터 디지털 지갑 쪽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페이팔과 벤모 앱을 말하는 거겠죠. 금융관리, 결제, 쇼핑 등을 한 가지 앱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핀테크 슈퍼 앱이 되려는 목표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성과는 당연히 코로나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활동 계정 수가 무려 3억 7,700만 개로 24%나 증가하였죠. 1년간 154억 회의 거래가 일어났으며 거래 대금은 9,360억 달러,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페이팔을 이용하여 결제되었습니다. 매출도 빠르게 성장, 순이익도 성장 등 재무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근데 재무제표를 저 혼자 보다가 흥미로웠던 점들만 짚어볼게요. 일단 결제 처리 비용이 결제 대금 상승폭 대비 적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제 대금은 31% 증가했는데 이 대금을 처리할 때 드는 처리 비용은 17% 증가했거든요. 즉 결제 대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이 효율화되어 가고 있어 기업 측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기에 코로나 때 신용 쪽도 분명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단 신용 부도 액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때 상인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또 페이팔은 상인들이 사기를 당할 경우 배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규모 역시 매출 증가분에 비하면 적게 증가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행각을 페이팔이 시스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팔 결제가 더 안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더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솔직히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긴 한데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한데 스퀘어를 포함한 뛰어드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 페이팔만이 가진 강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페이팔은 디지털 결제 쪽은 분명한 강자이지만 현재 여기에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여러 영역을 손을 뻗어놨는데 그 영역들에서 잘할지를 모르겠거든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결제 시장의 성장성만 보고 페이팔에 투자를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도 만약 저렴했다면 페이팔의 기존 사업인 디지털 결제에서의 강력함 및 신사업에 대한 잠재성만 보고 투자를 했겠으나 현재 가격은 신사업들이 전부 성공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 관계관리 소프트웨어, 특히 영업적 소프트웨어로 시작하여 이제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 앱 개발 플랫폼까지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먼저 고객 관계관리라는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객 특성, 고객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형 영업 및 마케팅을 하는 것이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을 사람에게 100만 번 영업 전화를 해봐야 영업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죠. 반대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할인 혜택 등을 미끼로 영업을 하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고객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과 꾸준한 관계를 지속하여 개개인의 고객들로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고객 명단, 고객 특성, 거래 내역 등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마케팅 및 영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소프트웨어가 갖추고 있는 기능들에 대하여 쭉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영업이며 제품을 파는 데 필요한 기능과 고객 정보의 총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업 단계들을 부분적으로 자동화로 할 수 있고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 판매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제공하며 고객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반복성이 높은 문제들은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메일, 모바일, 소셜, 웹 등 다양한 공간에서 마케팅 집행을 돕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죠. 더불어 고객들이 어떤 마케팅 루트를 타고 제품을 접했는지도 기록을 하여 후속 영업에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도와주는 커머스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에 배치했을 때 구매율, 전환율이 높았는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위 단계들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추천을 해주고 여기에서 업데이트된 고객 데이터를 또 다른 곳에서 써먹는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세일즈포스는 소비자와 인터넷상에서 기업이 맞닿아 있는 길목을 전부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순수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겠죠. 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타블로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데이터들을 세일즈포스에서만 수집하는 것은 아니기에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뮬소프트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갖추게 되었습니다. 코딩 없이 비즈니스 앱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죠. 대본을 이렇게 쭉 써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세일즈포스를 소개드릴 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의 관점으로만 보여드렸는데 그냥 데이터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세일즈포스는 최초의 사스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 비즈니스 모델은 월 구독형 소프트웨어이며 매달 월세같이 결제를 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죠.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무려 21밀리언 달러나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으로 455밀리언 달러밖에 남기지 못했죠. 마케팅 및 영업비용에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역 매출 비중도 살펴보면 미국이 69%, 해외가 31%로 굉장히 잘 분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기에 이연 매출도 살펴봐야 하며 12.6빌리언 달러가 미래의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연 매출이 10.7빌리언 달러였으니 2021년도 매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는 시장 반응 덕분에 주가가 꽤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저는 마냥 비싸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210불쯤에 매수를 하여 존버 중이기도 하죠. 일단 매수를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기업들이 점점 디지털 전환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시장 크기의 성장은 세일즈포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인터넷상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일은 세일즈포스가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디지털화를 해도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니 어쨌든 세일즈포스는 수혜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영역은 너무 치열하고 느낌이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되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다이나믹스 소프트웨어 라인이랑 너무 겹치는 게 많죠. 또 어도비의 마케팅 클라우드랑도 상당히 많이 겹치고 SAP는 원래 겹쳤었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랑도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즉 이 세 기업 전부 주사업은 건장한데 추가 성장을 위하여 다른 영역도 건드리다 보니 진흙탕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판단이 잘 서진 않아서 많이 사두진 못한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Vertex Pharmaceuticals입니다. 전형적인 제약회사이며 얼마 전에 소개드린 알렉시온과 비슷하게 희귀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Vertex는 낭포성 섬유증, Cystic Fibrosis를 치료하는 약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죠. 낭포성 섬유증은 CFTR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걸리는 질병이며 유전병입니다. 세포 내에 있는 CFTR 단백질이 세포벽에 딱 붙어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교환 과정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 단백질에 결함이 있거나 단백질의 수가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하겠죠. 이 병에 걸리면 기도의 점액질이 차오르고 폐, 이자 등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에서만 8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Vertex의 약은 간단하게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세포벽 밖과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CFTR 단백질이 세포벽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CFTR 단백질이 세포벽에 붙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트라이카프타라는 약을 먹으면 낭포성 섬유증이 완화된다고 하죠. Vertex는 두 가지 약의 종류를 개발하고 있으며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Small Molecule Drug으로 보입니다. 그냥 질량이 작은 약들이며 Vertex가 주로 연구 및 판매하고 있는 종류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 만들기도 쉽고 재료도 저렴하며 대부분 알약 형태로 유통이 됩니다. 즉 특허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약이 10토막, 100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현재 벌텍스는 여러가지 스몰 몰레큘 약들이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또 셀 앤 제네틱 테라피,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방법에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약들은 주기적으로 먹거나 주사를 해야 하며 완치를 시키는 약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경우 치료 성분을 직접 생산하는 세포를 체내에 넣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이상이 생긴 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쳐지거나 주입된 세포가 체내에 잘 살아있기만 하다면 사실상 질병이 완치가 되는 것이죠. 아직도 핫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 뜨거웠던 크리스퍼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벌텍스의 블록버스터 약은 트라이카프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무려 90%를 치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약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EU에서는 2020년도에 판매를 시작했다 하죠. 2020년도 벌텍스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약이며 작년에만 3.9빌리언 달러, 한화 4조 원 넘게 벌어들인 약입니다. 특허 기간이 많이 남아서 수년간 돈을 엄청나게 쓸어담긴 할 것 같아요.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희귀 질병인데 타이레놀 마냥 전세계 인구가 약을 사 먹지도 않고 도대체 얼마에 팔고 있길래 겨우 8만 명짜리 시장에서 1년에 4조 원을 벌어들이는가였습니다. 웹사이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연 28만 8천 불에서 31만 1,000불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한화로는 대충 1년에 3억 원이네요. 가격이 엄청나죠. 물론 이런 약들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환자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긴 하는 것 같은데 또는 보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겠죠. 트라이카프타의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을 가진 사람들 중 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나라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에만 환자 수가 8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50% 정도는 이미 벌텍스의 약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미 독점이며 3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잠재 고객이라고 하죠. 10%는 현재 벌텍스의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형태의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매출이 근시일 내에 2배는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임상 단계에 있던 약 하나가 미끄러지면서 하루 만에 20% 급락이 나왔었다고 해요. 영업이익률이 46%대로 매출의 반을 남기는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PER로는 22배의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매출이 2배 뛴다고 다들 가정하고 있을 거니 대략 PER이 10배에 거래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것은 특허 기간이 끝나면 스몰 몰레큘 약이기에 제네릭 약이 쏟아져 나오며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리서치를 할 포인트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약들이 PR 10배는 받아 마땅한지이며 솔직히 판매 중인 약이 하나도 없는 신약 개발 중인 기업들보다는 벌텍스가 나아 보이긴 하네요. 벌텍스는 리서치도 좀 해보고 고민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량한 성장주 6편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의 아쉬운 마지막 편, 지금까지 리서치를 했던 종목들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으며 어떤 종목이 제 눈엔 괜찮아 보이는지 점수를 좀 매겨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영상을 지금 당장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하여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